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일 핵심 당직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연대와 탕평을 강조해온 만큼 어떤 인물들이 배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사망으로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분석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난주 정부가 한일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발표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이야기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강제동원 배상한 해법과 관련해서 비판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먼저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한국갤럽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었는데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서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는 응답 35%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 반대라는 대답 59%입니다. 그리고 일본 가해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대신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고 할 경우에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대답 27%, 그렇지 않다는 대답 64%였습니다. 이번 해법에 대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정적인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제 며칠 뒤면은 일어나는데요. 비판 여론을 뒤집을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안보실도 새로운 변화를 이제 시도하는 거죠. 시도하는 것이죠. 실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정부의 결단이다. 그 이야기는 당장 저는 좋은 평가받기 힘들고요. 그만큼 일본은 민감한 문제고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인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시도가 얼마만큼이나 효과를 볼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변화 또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 변화 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16일, 17일 한일 정상회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한참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 교수님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저는 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게요. 결국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문제가 정권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국민의 공감대 내지 이제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제 국민들이 반대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이제 백지화되고 그래가지고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움에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잠깐 여론조사를 살펴봤지만은 리얼미터나 갤럽이나 반대가 지금 찬성보다 한 무려 20%포인트나 더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3월 16일 날 한일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를 한다 해도 국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합의안을 계속해서 추진해 갈 수 있는 동력이 있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좋은 명분을 가지고 한 문제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더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이제 중대한 문제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대통령의 결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대통령의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과 좀 소통하고 네. 국민들의 좀 의견을 좀 모으고 그래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좀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경우에 이걸 대통령이 결단을 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이 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거 하나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난주 윤 대통령 지지율 또한 좀 하락했어요. 네. 이 강제동원 이 배상 해법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예. 되겠죠. 뭐 한국갤럽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포인트 밑거름 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이 제3자 배상안, 또 예. 외교, 또 3.1절 기념사까지 포함하면 부정평가 이후에 3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이 문제다. 일본이 직격탄이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지지율이 주르륵 미끄러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일 3자 배상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이탈하지는 않았다. 그 이야기는 조금 관망하고 평가를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배 교수님 말씀대로 소통을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물론 그런 주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따지고 보면은 과연 소통을 시도하면서 일본에 대한 방안들을 생각했을 때 전격적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뭔가 시도가 가능했을까? 그것도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파장이 나오는 것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는 상당한 모험을 던졌다. 모험을 걸고 있다. 네. 근데 지난해에 수치는 아주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일본에 대한 것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또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우리 국민들은 방금 전에 조사의 결과대로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 예. 뭐 80% 이상. 근데 일본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일본 국민들은 앞으로라도 사과를 더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느냐? 일본 국민들도 없대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가해자인 일본 국민들이 아니 이건 뭐야? 왜 우리에게 사과 안 해? 일본 국민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역사관이 있는 거에 이렇게 우리로서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하지만 냉정하게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본 국민들한테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일본 국민들의 10명 중 9명 이상은 정경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한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답답한 상황이고 우리도 답답한 상황인데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단 이 모험과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번 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여기에서 과연 이 내용이 얼마나 다뤄질지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할지 이것도 관심이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하는데 연이은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통상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면은 지지율이 뭐 한 3에서 5%포인트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이제 해외 순방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라면 이제 해외 순방만 다녀오면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해외 순방 징크스다. 그래서 뭐 과거에 악재들이 꼭 있었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영국의 조문 논란이 있었고 또 바이든 날리면 또 그런 논란도 있었고 또 민간인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이번 일본 한일 정상회담 또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둘 다 성과를 내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좀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변수는 될 수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한일 정상들이 이제 셔틀 외교를 복원한 것도 12년 만이고 미국에 이제 국빈 방문 자격으로 방문한 것도 12년 만이에요. 따라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일 청구권 그런 이제 협정을 통해서 다 이미 배상 문제는 끝났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그리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죄나 사과보다는 뭐 역대 내각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할지. 아까 이미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관계 개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한 60% 정도 나오고 이게 구체적으로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50% 이상 압도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역시 또 좋은 결과로 이 평가가 이어지긴 좀 어렵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지금 IRA 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 감축 문제라든지 또 반도체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지율이 좀 반등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뭐 다른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를 물어보면 뭐 좋아하는 국민도 있고 또 싫어하는 국민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국익을 생각하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정상회담도 잘 되고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으면 좋죠. 저는 기대를 조금 걸어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거사나 영토 같은 부분들은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또 꽉 막혔던 이 반도체 이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는 또 해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거든요.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도 이제 재개될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도 또 일본이 우리 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연이어서 이제 4월 26일 이제 국빈 방문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인 안을 제시하게 되는 그런 실험대에 오르는 이유도 미국의 영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리 2차 전지, 또 전기 자동차, 또 관련된 부분, 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 IRA 법이 구체적인 시행령까지 내려갔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반도체 시설에 대한 이 우려국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 바로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이거든요. 네. 독소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얼마 전에 이 김성한 안보실장도 그렇고 안대근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렇고 다 워싱턴을 향했어요. 그래서 저는 물밑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 국민들이 미국이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한 한미일 공조, 중국 견제 때문에 압박을 했느냐라는 그런 우리 국내 여론도 있거든요. 야당도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격적으로 한국은 동맹국이다. 그래서 IRA도 또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 우리 우호적으로 배려할 의향과 의지가 있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에게는 또 정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도 저는 그런 또 뭐 아주 낙관적은 아니더라도 좀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깐 첨언한다면 이제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에 독소 조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라든지 또는 뭐 초과분을 일부 이제 미국과 공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또 구체적으로 저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그 보조금 혜택을 주어지는 그런 결과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들어낸다면은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이제 결과 내지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좀 의문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예정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부터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상황, 여야 상황 좀 짚어보죠. 김기현 체제가 출범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 대표는 당선 직후에 연대와 탕평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해 나가겠다 그러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내일 김기현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 관심은 친윤계와 비윤계의 어떤 분포도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게 어떻게 될지 예상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주로 친윤 쪽일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 결과적으로 윤석열 단일 대우가 만들어졌고 또 통합적으로 하라라는 것은 이제 기대겠죠.
그렇게 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른바 친윤과 이 비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는 당대표로서는 부담이겠어요. 예.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다분히 뭐 친윤 위주. 그래서 뭐 한두 명 정도의 좀 구색 맞추기 비윤 색깔의 인사 외에는 대체적으로 친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연포탕, 연대포용 탕평을 강조했던 김기현 대표, 비윤계에서 발탁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친정 체제로 확실하게 구축을 해서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이미 이제 이번에 38 전당대회 통해서 당 대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그런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고위원도 전원 다 친윤 일색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직은 좀 다르게 하지 않을 건가라고 지금 언론에서 일부 전망을 하는데 예상되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물들이 있죠. 다 예. 지금 친윤으로 봐야 되겠어요. 예. 다만 지금 정책위 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윤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유승민계로 분류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변수가 있다면은 정책위 의장 후보 정도 비윤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가 연포탕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연대와 포용과 또 탕평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흙탕 그런 이제 오명을 썼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상징적으로 비윤을 제가 볼 때는 발탁을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당의 살림살이를 총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총선 실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철규 친윤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위 의장 정도만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친윤계 핵심 인사죠. 장제원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YTN과의 통화에서는 지도부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장제원 의원이 또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이제 나서게 되면 일단은 김기현 당대표가 전당대회 내내 강조했던 것이 김장연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장제원 의원은 선출직은 안 맞는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 만큼 원내대표도 의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 친윤 비윤 또 논란의 중심에 장제원 의원이 설 수밖에 없을 테고 예. 저는 오히려 장제원 의원의 본격적인 행보는 총선 이유가 될 것이다. 왜? 총선 이유가 되면은 이제는 이 친윤 비윤 논란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제 희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으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기지개를 펴겠죠. 총선 이후에 원내대표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당대표까지 뭐 욕심을 내는 그런 장제원 의원의 본격적인 행보는 총선 이후다라고 봐야 돼요. 예, 지금 배 대표님은 총선 이후에 장제원 의원이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쨌든 다음 달 8일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니까 누가 원내대표에 나올 것인가, 수도권 출신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이제 하나의 논리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가 PK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류를 보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수도권 있고 TK 있고 PK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당 대표도 PK, 원내 대표도 PK는 좀 조합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선택지는 PK 김기현 대표 플러스 수도권이냐 아니면 TK냐. 그래서 PK와 TK의 결합이냐 아니면 이제 PK와 수도권의 결합이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수도권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라는 주장은 지난번에 당 대표 수도권 대표론하고 똑같아요. 수도권이 이제 최대 승부처, 거의 뭐 지역구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부하지 못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의원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고 반면에 이제 TK 원내대표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보수의 지지층, 텃밭을 장악해서 그 힘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그럼 이제 결국은 TK 출신 원내대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수도권 출신의 원내대표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게 또 김기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등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본인이 빈배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맡지 않겠다. 본인이 뭐 당직도 맡지 않겠고 또 공직도 맡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맡지 않는데 그렇다고 역할을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 더 굳어졌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장제원 의원이 어떤 역할은 맡지 않지만은 막후에서 총선 전체 판을 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좀 더 적임자일 수 있느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가 이제는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총선을 대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지만 지역 기반은 또 PK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총선에서 중요한 유권자는 MZ세대나 또 중도층 또 수도권 이른바 M중수 총선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MZ세대와 중도층을 누가 대변할까를 정하는 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예. 수도권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아주 친윤의 색깔, 이른바 윤핵관 색깔이 너무 짙게 드리워지지 않은 인물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나 김학용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적으로 안배할 수 있는 사안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의원들이 선택하다 보면 뭐 영남 쪽에 더 비중이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의원들의 심리적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원내대표는 윤상현이나 또 김학용 의원 같은 사람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안배 차원도 저는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배 소장님. 자, 일단 당권 경쟁에서 낙마한 후보들이 김기현 체제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당권 경쟁에서 일어났던 그 윤심 논란도 어떻게 수습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뭐 윤심 논란은 저는 딱히 수습되는 방안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발언상으로만 강조되겠죠. 통합이 중요하다는 게 강조되지 딱히 어떤 윤심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일단 윤석열 단일 대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됐던 배후에 있었으니까 예. 또 천아용인, 천하람 위원장, 또 허은하 의원, 현역 의원이고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또 이긴 예. 이가인인가 이긴 이기인. 예. 후보자의 경우에도 딱히 뭔가 역할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이준석 전 대표나 천하람 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직 위원장이니까 내년 총선에 이제 도전할 준비를 할 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앞으로는 뭐 좀 자명하고 또 와신 상담하고 뭐 도광양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취임을 하게 되면은 당 대표의 경우 의뢰 이제 상대 당 대표와 카운터 파트너로서 만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언제쯤 만나서 좀 협치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당초에는 전당대회 승리 이후에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라고 예.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초대 경기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이후에는 또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다면은 최근의 메시지대로라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독립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결 정국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 10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협치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사망하면서 이제 정치권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비서실장 발인 당일에 강제동원 배상 방안 규탄 대회에 나서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은 기가 막힌,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차히 짓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대표의 민생행보 게시가 그 사망한 전 비서실장의 발인 당일날 이루어지면서 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일단 뭐 당 내부에서는 김영 전 의원 같은 경우 미스터 쓴소리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아주 직격해서 요구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 지금 이제 뭐 김영 전 의원이 아니더라도 비명계들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사퇴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지금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추가로 구속영장이 앞으로 청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고 또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경기도 초대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상 네 가지 사면 초과에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나는 민생, 또 하나는 당 내부 소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다 라면서 이제 검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고 있고 자신의 이제 경기도 초대 비서실장 죽음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인간 사냥,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가 비전의 참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쌍특검을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저는 정면 승부로 결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정면 승부는 뭐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여론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걸 시간 끌기로 이걸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결국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체포 동의안이 이번에 또 다시 부결된다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국민에게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고 그게 뭘까? 저는 정면 승부. 그게 뭐냐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본인이 통해서 하겠다. 즉 방탄을 내려놓겠다라는 이제 그런 길을 가야만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고 또 당내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그런 비명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에 비명계의 목소리가 점점 강도도 그렇고 횟수도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배 교수님은 정면 동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배 대표님 보세요? 가장 큰 영향력은 지지율이 흔들린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고 물론 그것이 이제 무엇이 원인이 됐는지는 우리가 규명돼야 될 일이지만 이런 사법 검찰 수사의 의혹과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충청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무당층, 중도층, 또 자영업층, 또 주부층까지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사퇴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구분을 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와서 아니면은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장외 집회를 통해서 민생 현장을 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 이야기는 이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재명 대표는 네. 대표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169명의 의원들과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거든요. 정말 민생을 향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그 민생을 주도할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비대위 위원장이 됐든 그러니까 201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문재인 당시 대표가 대표였지만 2016년 더불어민주당 총선을 이끌었던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혁신 공천을 통해서 그래도 감동을 유발했기 때문에 123석으로 국회 다수당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법 대응은 이재명 대표가 하더라도 적어도 민생이나 169명 의원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가 다른 민생을 이끌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이게 섞여 있어서는 민생을 하고 사법 대응을 동시에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안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 당장의 지지율도 앞으로 있을 총선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는 사법적인 이 부분도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체포동의안 부결도 있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 결단을 그럼 누가 내려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내려야죠. 네. 제가 잠깐 좀 첨언을 하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선택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체포 동의안 표결을 추가로 국회에서 붙인다면 제가 볼 때는 부결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은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패배한다면은 결국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끌려다니는 그런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통해서 이걸 반전을 시켜서 네. 본인이 오히려 전국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면 돌파에 승부수를 두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비명들이 모양새를 갖춰줘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뭐 이재명 대표 흔들기, 이재명 대표 뭐 흠집내기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정면 돌파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비명계들도 모양새 좀 갖춰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